노년에 믿으면 인생 망하는 5가지 사람. 평생 모은 재산, 단 하루 만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70대 박할머니는 30년간 모은 퇴직금 2억 원을 단 3개월 만에 잃었습니다.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매일 안부를 묻고 병원에 함께 가주고 손주 같다며 친절을 베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배신은 낯선 사람이 아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노후를 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더 많은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갑자기 나타난 효자, 효녀. 가장 위험한 사람. 노년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첫 번째 유형은 바로 갑자기 나타난 효자, 효녀입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80세 김할아버지는 평소 연락도 없던 조카가 갑자기 매주 찾아오자 너무 기뻤습니다. 삼촌, 건강은 어떠세요? 삼촌,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6개월간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카가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고민 없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조카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가보니 이사를 간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형 사기입니다.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사람들은 몇 개월, 심지어 몇 년을 투자해서라도 신뢰를 쌓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큰 금액을 요구하고 사라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타이밍이 너무 완벽합니다. 평소 연락도 없던 사람이 여러분이 외로워하거나 배우자를 잃었거나 건강이 안 좋을 때 갑자기 나타납니다. 마치 여러분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들은 여러분의 취약한 순간을 노립니다. 두 번째 특징, 과도한 친절입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돕습니다. 장 받아주기, 병원 모셔다 드리기, 청소해주기 등등. 그런데 점점 더 큰 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섭니다. 은행 업무, 재산 관리, 심지어 법적 서류까지 대신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세 번째 특징, 고립을 시도합니다. 은근슬쩍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의 험담을 합니다. 큰아들은 왜 전화도 안 해요? 친구분들은 할아버지 외로운 거 모르나 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자신의 계획이 들통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특징, 재산에 대한 은근한 관심입니다.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재산 규모를 탐색합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데 할아버지 아파트도 많이 올랐겠어요? 예전에 사업하셨다면서요? 많이 벌으셨겠네요? 노후 준비 잘 해두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려 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 급하게 돈 얘기를 꺼냅니다. 충분히 신뢰가 쌓였다고 판단하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돈을 요구합니다. 사업 자금이 급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아이 수술비가 필요해요. 감정에 호소하며 큰 금액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곧 갚을게요. 이자도 드릴게요라고 약속하지만 한 번 돈이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한노인회 조사에 따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의 43%가 지인이나 친족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처법 첫 번째, 갑작스러운 변화를 경계하세요. 평소 연락 없던 사람이 갑자기 자주 연락하고 찾아온다면 그 이유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 효심이라면 꾸준했어야 합니다. 대처법 두 번째, 재산 관련 대화를 차단하세요. 여러분의 재정 상태는 아무에게도 자세히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아요. 별거 없어요. 이렇게 모호하게 답하세요.
대처법 세 번째, 돈 거래는 절대 단독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최소 3일은 생각하고 다른 가족과 상의하세요. 급하다고 해도 여러분의 노후가 더 급합니다. 대처법 네 번째, 법적 서류에 절대 함부로 서명하지 마세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빨리 좀 사인해 주세요.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모든 서류는 반드시 변호사나 가족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효자, 효녀는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챙깁니다. 돈 얘기를 먼저 꺼내는 사람은 100이면 100 의심해야 합니다. 2. 재산 관리를 자처하는 사람, 합법적 절도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재산 관리를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2022년 부산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75세 이 할머니는 건강이 나빠지자 큰아들이 제가 엄마 통장 관리해 드릴게요. 요즘 은행도 가시기 힘드시잖아요 라며 통장과 도장을 맡았습니다. 처음 1년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생활비도 잘 주고 병원비도 잘 처리해 줬습니다. 그런데 2년째 되던 해 이 할머니가 작은 집을 팔려고 보니 이미 큰아들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예금도 절반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큰아들은 제 사업 자금으로 잠깐 썼어요. 곧 돌려드릴게요라고 했지만 결국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한 남용형 착취입니다. 재산 관리 권한을 얻은 사람이 그 권한을 악용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처음에는 정말 선의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은데 제가 관리해드리는 게 안전해요. 복잡한 은행 업무 제가 대신 처리해드릴게요. 이런 말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권한을 요구합니다. 1단계 통장과 도장을 맡습니다. 은행 갈 때마다 힘드시잖아요. 제가 대신 찾아다 드릴게요. 생활비 관리부터 시작합니다. 2단계 자동이체와 공과금을 처리합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재정에 대한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3단계 부동산 서류를 요구합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상속 준비 때문에 절세 때문에 온갖 이유를 대며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요구합니다. 4단계 명의 이전을 제한합니다. 증여세 절약하려면 지금 옮기는 게 좋아요. 나중에 상속세 폭탄 맞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해야 해요. 그럴싸한 이유로 명의를 본인 앞으로 옮기려 합니다. 5단계 재산을 처분합니다. 일단 명의가 넘어가면 여러분의 동의 없이도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기도 어렵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과정이 합법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동의하고 서명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를 제기해도 어머니가 동의하셨어요. 합법적인 증여였어요 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실제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70대 아버지는 둘째 딸에게 재산 관리를 맡겼습니다. 딸은 아버지 치매 예방 차원에서 복잡한 일은 제가 할게요라며 모든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3년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 문제가 불거졌을 때 큰 집과 예금 대부분이 이미 둘째 딸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충격을 받았고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서울의 한 80대 할아버지는 조카에게 부동산 관리를 맡겼습니다. 조카는 임대 관리가 복잡하니 제가 해드릴게요라며 전월세 계약을 대신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고스란히 중간에서 가로채고 할아버지에게는 일부만 드렸습니다. 5년간 수억 원이 사라졌고 할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조카는 그 돈을 다 써버린 후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처법 첫 번째, 재산관리 권한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마세요. 통장은 어가, 부동산은 비가, 이런 식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 중요합니다. 대처법 두 번째, 정기적으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세요. 아무리 자녀나 친족이 관리해도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해보세요.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처법 세 번째, 중요한 재산은 절대 미리 넘기지 마세요.
상속세 절약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그 재산은 여러분 것이어야 합니다. 명의가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대처법 네 번째,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하세요. 정말 건강이 안 좋아서 재산 관리가 어렵다면 법원에 성년후견인을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면 법원이 재산 관리를 감독하기 때문에 횡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처법 다섯 번째, 신탁을 활용하세요.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만 생활비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도 함부로 재산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대처법 여섯 번째, 모든 거래를 문서로 남기세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까지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돈을 빌려줄 때도 차용증을, 명의를 옮길 때도 증여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세요. 명심하세요. 재산 관리를 도와준다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님의 재산을 지켜드리는 것이지 미리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3. 투자를 권유하는 지인 친근한 사기꾼.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투자를 권유하는 지인입니다. 작년 대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68세 최할머니는 20년 지기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나 요즘 투자로 돈 좀 벌었어. 원금 보장에 월 10% 수익이야. 같이 하자. 최할머니는 친구를 믿고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2달은 정말 수익금이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300만 원씩 찍히는 걸 보며 최할머니는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째부터 연락이 안 됐습니다. 친구도 투자회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습니다. 처음 수익금은 새로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고수익 저위험 투자입니다. 원금 보장 월 수익률 10% 절대 손해 안 봐요. 이런 말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은행 금리가 3-4%인 시대에 월 10%를 준다는 건 수상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품들의 이름을 보면 황금알 투자, 시니어, 특별 적금, 친구 소개, 특례 상품 같은 그럴싸한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지금만 가능해요, 한정된 인원만이라며 급하게 결정하도록 압박합니다. 두 번째 유형, 지인을 이용한 다단계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사기를 당한 사람이 본인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친구가 투자해서 수익을 봤다고 하면 그 친구를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권유로 투자하고 또 다른 친구에게 권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인을 통해 퍼져나가는 사기는 발각되기도 어렵고 피해 규모도 큽니다. 서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상 신호가 보여도 친구가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하며 더 많이 투자하게 됩니다. 세 번째 유형, 복잡한 투자 상품입니다. 가상화폐, 해외 부동산, 선물 옵션, 원자재 투자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으로 접근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다 해드릴게요. 복잡한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돈만 넣으세요. 이런 말로 안심시킵니다. 복잡할수록 속이기 쉽습니다. 가짜 수익률 그래프를 보여주고 전문 용어를 남발하며 믿음을 줍니다. 실제로는 투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돈만 빼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번째 유형, 명품이나 골동품 투자입니다. 이 그림은 10년 후 10배가 될 거예요. 이 시계는 한정판이라 가치가 계속 올라요. 실물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팔려고 하면 진품 감정도 안 되고 시장 가격은 투자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유명 화랑이나 경매회사를 사칭하며 접근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 사기입니다. 정부에서 노인분들에게 특별 지원금을 줘요. 신청비만 내면 돼요. 코로나 피해 보상금 받을 수 있어요. 수수료만 선입금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합니다. 실제 정부 지원금은 절대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청비나 수수료를 먼저 내라는 것은 100% 사기입니다. 실제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인천의 한 72세 할아버지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지인의 권유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베트남 땅값이 폭등하고 있어요. 지금 사두면 5년 후 10배예요. 사진도 보여주고 계약서도 그럴싸했습니다. 1억 원을 투자했는데 1년 후 확인해보니 그 땅은 실존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계약서는 위조였고 지인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부산의 한 65세 아주머니는 성당에서 만난 친구의 소개로 교회 건축 헌금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도와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건축 후에는 투자금의 50%를 더해서 돌려드려요. 종교적 신뢰를 이용한 사기였습니다. 5천만 원을 투자했고 다른 교인 20명도 함께 투자했습니다. 총 피해액은 12억 원. 교회는 지어지지 않았고 돈을 모은 사람은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처법 첫 번째, 고수익은 고위험입니다. 월 5%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상품은 의심하세요. 정상적인 금융상품은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처법 두 번째, 지인의 권유라도 철저히 조사하세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투자는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회사가 정식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세요. 대처법 세 번째, 이해 안 되는 상품은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본인이 설명할 수 없는 상품에 돈을 넣지 마세요. 어려운 건 나중에 이해하면 돼요라는 말은 사기꾼의 단골 멘트입니다. 대처법 네 번째, 급하게 결정하라고 재촉하면 의심하세요. 오늘까지만, 선착순, 지금 안 하면 기회 없어요. 이런 말로 압박하는 건 사기의 전형적인 수업입니다. 좋은 투자는 기다려줍니다. 대처법 다섯 번째, 선입금 요구는 무조건 사기입니다. 투자 전에 회원 가입비, 교육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절대 주지 마세요. 정상적인 투자는 투자금만 있으면 됩니다. 대처법 여섯 번째,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회사 등록번호, 대표자 정보, 연락처가 명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고 가족에게도 알려주세요. 대처법 일곱 번째, 188에 문의하세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188번에 전화하면 해당 상품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노후 자금은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불리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안전한 은행 예금이나 국채가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원금을 지키는 것만큼 확실한 투자는 없습니다. 친구의 권유라도 가족의 권유라도 투자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4. 감정을 이용하는 의료건강 사기꾼 불안을 파는 사람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감정을 이용하는 의료건강 사기꾼입니다. 강원도의 한 70대 할머니 사례입니다. 무료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업체가 동네 경로당에 왔습니다. 친절하게 혈압도 재주고 혈당도 체크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 지금 당장 관리 안 하시면 큰일 나요. 뇌졸중 올 수 있어요 라며 공포심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드시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병원 약보다 훨씬 안전하고요 라며 한 박스에 150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팔았습니다. 할머니는 무서운 마음에 3박스를 샀습니다. 450만 원이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물어보니 그냥 비타민제였습니다. 시중에서 3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의료건강 사기는 왜 위험할까요? 노년기에는 건강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아프고 싶지 않고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 간절함을 이용합니다.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니 비싸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수법, 무료 건강검진이나 무료 강연입니다. 어르신들 무료로 혈압 재드려요. 건강 강연 들으러 오시면 선물 드려요. 이런 방식으로 노인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검진 결과를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할머니 혈관 나이가 90세예요. 이대로 가면 6개월 안에 쓰러질 수 있어요. 암전 단계예요. 이런 식으로 겁을 줍니다. 실제로는 정상 범위인데도
심각한 것처럼 말합니다. 두 번째 수법, 기적의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이 제품만 있으면 병원 안 가도 돼요. 의사들이 숨기는 비법이에요. 천연 성분이라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합니다. 실제로는 일반 식품인데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세 번째 수법, 급박감을 조성합니다. 오늘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 재고가 10개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 달부터는 가격이 2배로 올라요. 급하게 결정하도록 만듭니다. 집에 가서 가족과 상의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제하도록 압박합니다. 네 번째 수법, 체험단을 내세웁니다. 옆집 할머니도 먹고 당뇨 나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드시고 20년 젊어지셨어요. 실제로는 가짜 체험담이지만 주변 사람이 효과를 봤다는 말에 믿게 됩니다. 때로는 일부러 같은 동네 사람을 고용해서 체험담을 말하게 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수법, 의료기기를 빙자합니다. 이 안마의자는 의료기기예요. 이 자석 팔찌는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원적 외선이 나와서 암세포를 죽여요. 일반 제품을 의료기기처럼 포장합니다. 실제로는 의료기기 인증도 받지 않았고 치료 효과도 없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전남의 한 68세 할아버지는 자기장 치료기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원은 이 침대에서 자면 고혈압, 당뇨, 관절염이 다 나아요. 병원비 생각하면 싼 거예요 라며 800만 원짜리 침대를 팔았습니다. 할아버지는 3개월간 그 침대에서 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아 증상이 악화됐습니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개인 건강 차이라며 거부당했습니다. 충북의 한 72세 할머니는 암 예방 주스를 정기 구독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판매원은 언니, 제 고모도 이거 먹고 암 이겨냈어요. 돈이 아까우세요?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라며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1년간 2,400만 원을 썼지만 그냥 과일 갈아 넣은 주스였습니다. 특별한 성분도 없었고 암 예방 효과도 없었습니다. 제주도의 한 75세 할아버지는 산소 치료기를 구매했습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치매 와요. 이 기계로 매일 산소 마시면 치매 예방돼요 라며 500만 원짜리 기계를 팔았습니다. 실제로는 일반 공기청정기에 산소 발생기를 붙인 제품이었습니다. 의료 효과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더 악질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사기꾼들은 병원 치료를 중단하세요라고 말합니다. 병원 약은 독이에요. 항암제는 오히려 몸을 망쳐요. 자연 치유가 답이에요. 이런 말을 믿고 정상적인 치료를 중단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치료 시기를 놓쳐 병이 악화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처법 첫 번째, 무료라는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무료 건강검진, 무료 강연, 무료 체험 뒤에는 반드시 비싼 제품 판매가 기다립니다. 진짜 무료 건강검진은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으세요. 대처법 두 번째, 현장에서 절대 구매하지 마세요. 오늘만, 지금만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집에 가서 최소 3일은 생각하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정말 좋은 제품이라면 내일도 살 수 있습니다. 대처법 세 번째, 의사와 상의하세요.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사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의사는 여러분을 속일 이유가 없습니다. 대처법 넷째,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식 인증받은 제품인지,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 없는 제품은 구매하지 마세요. 대처법 다섯 번째, 과대 광고를 신고하세요. 암치료, 당뇨 완치, 혈압 정상화 같은 표현은 불법입니다. 이런 광고를 보면 식약처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세요. 대처법 여섯 번째, 가격을 비교하세요. 같은 성분의 제품이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10배, 20배 비싸게 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처법 일곱 번째, 절대 병원 치료를 중단하지 마세요. 어떤 건강식품도 병원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식품은 보조일 뿐 치료가 아닙니다. 대처법 8번째,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의심스러운 제품이나 구매 압박을 받으면 1372에 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 무료이고 전문가가 답변해줍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인 병원 검진,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건강식품이나 기계가 아닙니다. 이것만 먹으면 건강해져요라는 말은 거짓입니다. 만병통치약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불안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경계하세요. 진짜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은 병원 의사와 가족입니다. 5. 외로움을 파고드는 사람 가장 교묘한 사기꾼. 5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외로움을 파고드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앞의 내 유형보다 더 교묘하고 더 오랫동안 여러분 곁에 머뭅니다. 서울 송파구의 실제 사례입니다. 78세 혼자 사시는 박할머니에게 30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처음에는 정말 주 1회 방문했습니다. 이야기도 들어주고 함께 산책도 하고 장도 받아줬습니다. 박할머니는 평생 딸을 못 낳아서 아쉬웠는데 이 여성이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여성은 자연스럽게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카페를 차리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해요. 빌려주시면 꼭 갚을게요. 박할머니는 고민 없이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1년 후 여성은 할머니, 제가 곧 결혼하는데 결혼 자금이 필요해요라며 3천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박할머니는 또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2년째 되던 해 여성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주소도 가짜였습니다. 박할머니는 8천만 원을 잃었지만 돈보다 더 큰 상실감은 따로 있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딸 같은 사람이 나를 이용했구나라는 배신감이었습니다. 외로움을 이용한 사기는 왜 가장 위험할까요? 돈을 노리는 다른 사기와 달리 이들은 먼저 관계를 만듭니다. 시간과 감정을 투자해서 깊은 신뢰를 쌓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한 줄도 모릅니다. 설마 그 사람이? 라고 생각하며 계속 돈을 줍니다. 이들의 수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타겟을 정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 자녀와 떨어져 사는 노인, 배우자를 잃은 노인을 주로 타겟으로 삼습니다. 경로당, 공원, 마트, 병원 앞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합니다. 2단계 공감과 위로를 제공합니다. 할머니, 많이 외로우시죠? 자식들은 왜 전화도 안 해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 데가 없이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 과정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됩니다. 3단계 의존 관계를 만듭니다. 할머니 건강 걱정돼요. 제가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런 말로 할머니가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를 도와주기 때문에 할머니도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4단계 경쟁자를 제거합니다. 다른 가족이나 친구를 은근히 비난합니다. 자식들은 할머니 돈만 노리는 거예요. 그 친구는 할머니한테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할머니를 고립시킵니다. 본인만 할머니의 진짜 편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5단계 돈을 요구합니다. 충분한 신뢰가 쌓였다고 판단하면 개인적인 어려움을 털어놓습니다. 할머니,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감정적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6단계 반복적으로 요구합니다. 한 번 돈을 받으면 계속 요구합니다. 할머니, 이번만 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말하지만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82세 할아버지는 요양보호사로 위장한 40대 여성에게 3년간 1억 5천만 원을 줬습니다. 여성은 아버지, 제 딸이 백혈병이에요. 치료비가 필요해요라며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잘 돌봐주는데 딸 치료비를 안 도와줄 수 없지라며 계속 돈을 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딸도 없었고
백혈병도 거짓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76세 할머니는 손녀뻘 되는 20대 여성과 친해졌습니다. 여성은 대학생이라고 했고 할머니 손녀가 돼도 될까요? 라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좋아서 용돈도 주고 등록금도 대주고 생활비도 댔습니다. 3년간 8천만 원을 썼는데 졸업식에 가보니 그 대학에 재학한 적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대전의 한 74세 할아버지는 종교 상담사라는 50대 여성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영적으로 위험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라며 매주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믿음이 깊은 분이라 여성의 말을 믿었습니다. 여성은 헌금을 많이 해야 축복받아요. 할아버지 자식들 위해서 기도 헌금하세요. 이런 식으로 2년간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사기가 발각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첫째, 피해자 본인이 사기인 줄 모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대했어. 단지 어려운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가족이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너희가 뭘 알아? 그 사람은 나한테 너희보다 훨씬 잘해줘. 이렇게 오히려 가족과 멀어집니다. 셋째, 돈을 준 것이 자발적이었기 때문에 법적 처벌도 어렵습니다.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거예요. 사기는 아니에요라고 변명하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이런 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처법 첫 번째, 갑작스러운 친밀감을 경계하세요. 처음 만난 사람이 할머니가 친어머니 같아요. 할아버지를 아버지처럼 모시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한다면 의심하세요. 진짜 관계는 시간이 걸립니다. 대처법 두 번째, 도움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준다면 매번 적절한 사례를 하세요. 무료로 계속 도와준다는 건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제가 이렇게 많이 도와드렸잖아요 라며 큰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처법 셋째, 개인정보를 함부로 주지 마세요. 통장 잔고, 부동산, 연금액 같은 정보를 친해졌다고 쉽게 알려주지 마세요. 이런 정보가 있어야 얼마를 요구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대처법 넷째, 큰 돈을 요구하면 가족과 상의하세요. 가족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우리끼리만 해결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100% 의심하세요. 정당한 일이라면 가족에게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대처법 다섯 번째, 차용증을 반드시 받으세요. 돈을 빌려준다면 반드시 차용증을 쓰게 하세요. 우리 사이에 그게 필요해요? 라고 하면 그럼 더더욱 써야지. 우리 사이니까 문제 없잖아 라고 답하세요. 대처법 여섯 번째, 정기적으로 자녀와 소통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녀와 통화하며 근황을 나누세요. 요즘 누가 자주 찾아와 이런 사람을 알게 됐어. 이런 얘기를 하면 자녀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처법 일곱 번째, 외로움을 건강하게 해소하세요. 경로당, 복지관, 노인대학, 종교활동 등 공식적인 모임에 참여하세요.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대처법 여덟 번째, 너무 좋은 사람을 의심하세요. 세상에 완벽하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항상 이해해주고 절대 화내지 않는 사람은 뭔가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들이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혼자 사신다면 더 자주 연락하세요. 자녀의 관심이 부족할 때 낯선 사람의 친절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부모님 주변에 갑자기 친해진 사람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세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왜 우리 어머니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이 큰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려 한다면 이유를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왜 필요한 거예요? 비난하지 말고 관심 어린 태도로 물어보세요. 기억하세요. 외로움은 약점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악용합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을 원합니다. 여기까지 노년에 믿으면 인생 망하는 5가지 사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효자, 효녀.
재산 관리를 자처하는 사람, 투자를 권유하는 지인, 감정을 이용하는 의료건강 사기꾼, 외로움을 파고드는 사람. 이 5유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가까운 위치에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친절한 척, 걱정하는 척, 사랑하는 척 다가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 의심은 지혜입니다. 사람을 의심하면서 사는 게 슬프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여러분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특히 돈이 관련된 일이라면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합니다. 진짜 선한 사람은 여러분이 의심해도 이해합니다. 오히려 신중하게 생각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의심을 못 견디고 화를 내는 사람, 급하게 결정하라고 재촉하는 사람이 더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 원칙, 고립되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여러분을 고립시키려 합니다. 자식들은 당신을 이해 못해요. 친구들한테는 비밀로 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는 진짜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 형제자매, 오랜 친구들입니다. 이들과 자주 소통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공유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특히 큰 돈이 오가는 일은 절대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원칙, 급한 일은 없습니다. 사기꾼들의 단골 멘트는 지금 당장, 오늘까지만, 내일은 늦어요입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기회는 기다려줍니다. 투자도, 치료도, 계약도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소 3일은 생각하세요.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면 그게 정답입니다. 네 번째 원칙,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이 지킵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모은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아직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돈입니다. 자녀가 필요하다고 해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켜야 합니다. 진짜 효자, 효녀는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지켜드리지 미리 가져가지 않습니다. 명예 이전, 통장 관리, 부동산 처분 등은 여러분이 직접 관리하시거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미 사기를 당했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게 이 기관들의 역할입니다. 가족에게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못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속인 사기꾼에게 있습니다. 통계로 보는 노인 사기의 실태. 2024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피해액은 연간 약 5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14억 원이 노인들의 주머니에서 사기꾼들에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액은 이에 3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창피해서 자식들이 알까봐 어차피 돈 못 찾을 것 같아서 신고하지 않습니다. 노인 사기의 43%는 지인이나 친족에 의한 것입니다. 낯선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73세, 평균 피해액은 3,200만 원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피해자의 68%가 사기 후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큰 것을 잃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실제 회복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75세 할머니는 조카에게 5천만 원을 사기당한 후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카는 아직 그 돈을 쓰지 않고 있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빠른 신고 때문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고 일주일 만에 신고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70세 할아버지는 투자 사기를 당할 뻔했지만 막내 아들에게 상의한 덕분에 피해를 막았습니다. 아들이 해당 회사를 조사해보니 불법 다단계였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혼자 결정했다면 8천만 원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과 상의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부모님과 자주 연락하세요. 바쁘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통화하세요. 부모님이 외롭지 않으면 낯선 사람의 친절에 속지 않습니다. 둘째, 부모님의 재정 상태를 대략적으로 파악하세요. 갑자기 큰 돈이 빠져나가거나 생활 패턴이 바뀌면 이상 신호입니다. 셋째, 부모님 주변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세요. 부모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넷째, 부모님이 돈 때문에 고민하시면 먼저 도와드리세요. 부모님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도록 자녀가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부모님을 존중하세요. 아버지는 판단력이 흐리셔 어머니는 잘 모르셔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 부모님은 더 외로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사회가 함께 해야 할 일. 노인 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첫째, 금융기관의 책임이 커져야 합니다. 노인이 갑자기 큰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려 할 때 한 번 더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일부 은행에서는 노인 보호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70세 이상 고객이 1,000만 원 이상을 인출하면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문자가 가는 시스템입니다. 둘째, 법적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는 가중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은 처벌이 약해서 사기꾼들이 계속 범행을 저지릅니다. 셋째, 노인 교육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경로당,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사기 예방 교육을 해야 합니다. 최신 사기 수법을 알려주고 대처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사기를 당한 노인들에게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생활비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사기꾼들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전화 한 통으로 속이는 게 아니라 몇 개월, 몇 년을 투자해서 여러분의 신뢰를 얻습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을, 건강에 대한 불안을, 자녀에 대한 사랑을, 돈에 대한 욕심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쌓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믿으세요. 뭔가 이상한데? 라는 직감이 들면 그게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인데? 라고 느껴지면 그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지나치게 잘해준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은 여러분의 땀과 눈물입니다. 그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사랑합니다. 진짜 효자, 효녀는 부모님의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진짜 친구는 여러분이 어려울 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고 함께 방법을 찾습니다. 진짜 좋은 투자는 급하게 결정하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관리는 병원과 의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위험한 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힘도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의심하되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중하되 고립되지 마세요. 지키되 움츠러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킵니다. 노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를 프린트해서 냉장고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갑자기 친해진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재산이나 돈 얘기를 자주 하나요?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사람이 있나요? 비싼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사라고 하나요? 가족 몰래 돈을 주고 있나요? 오늘만, 지금만 이라는 말을 자주 듣나요? 통장이나 도장을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있나요? 부동산 명의 이전을 권유받았나요?
이해가 안 되는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하나요? 가족과 소통이 줄어들었나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가족이나 전문기관에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여러분이 지키세요. 감사합니다.